경상북도 안동 어느 새벽 재래시장의 풍경을 상상해보라. 상인들의 부산하고 활기찬 목소리, 비릿한 생선 냄새와 온갖 채소의 풋풋한 내음, 그리고 끊이지 않는 흥정 소리가 뒤섞여 있다. 하지만 그 소란함 속에서도 유독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좌판이 하나 있었으니 터무니없는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파는 물건 때문이었다. 그것은 평범한 고깃덩어리가 아닌 기괴한 모양의 뼈조각들이었다. 대부분 동물의 뼈처럼 보였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산짐승의 뼈일 뿐일까? 이 낡은 나무 좌판 아래에는 오랫동안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 밤 우리는 안동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뼈, 좌판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보고자 한다. 이곳 안동구시장은 안동의 아침을 책임지는 거대한 핏줄과도 같은 곳이었다. 새벽 5시면 낙동강 나루터에 작은 어선들이 다아가 잡은 생선과 신선한 채소를 부리고 강 건너 마을의 상인들을 실어 나른다. 뜨끈한 생선국밥의 구수한 냄새가 짭짤한 젓갈 냄새와 뒤섞이고 아낙네들의 흥정소리와 좁은 골목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활기 넘치는 아침의 교향곡을 연주한다. 하지만 그 소란함 속에서도 늘 이질적인 구석이 한 군데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곳을 13번 좌판이라 불렀다. 이 좌판의 주인은 박순자라는 이름의 중년 여인이었다. 남편이 항만하역장에서 사고로 죽은 뒤 오랫동안 홀로 지내왔다. 신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무뚝뚝했고 대화할 때면 좀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목에는 낡은 검은색 나무 염주가 걸려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뺀 적이 없다고 했다. 어머니의 유품이자 애군을 막아주는 부적이라 믿고 있다고들 했다. 13번 좌판은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다른 상인들이 소고기, 닭고기 혹은 신선한 생선을 팔 때 박씨 아주머니는 오직 뼈만 팔았다. 그것도 보통 뼈가 아닌 기이한 형태의 뼈들이었다. 어떤 것은 인간의 널쩍다리뼈처럼 길고 굵었으며 어떤 것은 갓난아기의 발뼈처럼 작고 휘어져 있었다. 누군가 아주머니, 이게 무슨 뼈예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옅은 미소만 지으며 짧게 답했다. 산에서 주워온 뼈요.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가시오. 묻지 말고. 사람들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그 뼈들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사실이었다. 아침 9시가 되기도 전에 좌판이 텅 비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일반 고기보다 2배나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대부분 이런 새벽부터 초조한 기색으로 나타나는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그들은 마대 자루를 들고 와 서둘러 뼈를 사서는 황급히 사라졌다. 누군가 몰래 그들을 뒤쫓아 본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 중 여럿이 흔적도 없이 실종되었다고 했다. 13번 좌판의 이야기는 상인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박씨 아주머니가 오래된 흑마술을 부린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사람뼈를 판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저주를 받을까 두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좌판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시장 관리소장이었던 강 반장의 사건이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그는 13번 좌판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딴 썩은 뼈다귀를 팔다니 사람 뼈인 거 다 알아. 내일 당장 사람 시켜서 조사하게 할 테니 그리 알라고. 다음날 아침 그는 자신의 작은 월세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온몸의 수분이 모두 빨려나간 듯 바싹 마른 채 두 눈은 부릅뜨고 입은 벌리고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의 손에 마치 갓 삶아낸 듯 새하얀 뼈조각 하나가 단단히 쥐어 있었다는 점이다. 부검 결과 독극물이나 외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시장은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13번 좌판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강 반장이 죽은 후 사람들은 더욱 그곳에 가까이 가길 꺼렸다. 13번 좌판 근처의 상인들은 이른 새벽이면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입을 모았다. 마치 뼈가 나무 판자를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똑똑 하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고 했다. 두 칸 떨어진 곳에서 국밥집을 하는 아주머니는 손님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그 앞 지나갈 때 절대 돌아보지 마. 그림자한테 잡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들은 그곳을 멀리하기에 충분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호기심의 원천이 되었다. 그 의문의 손님들이 들고 온 마대 자루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기괴한 뼈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리고 박씨 아주머니는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감에도 왜 그리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 질문들은 마치 향연기처럼 시장 공기 중에 맴돌며 사라지지 않았다. 확실한 답은 없었고 소문만 날마다 무성해졌다. 주변 마을의 노인들은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자꾸 떼쓰면 박씨 할머니가 13번 좌판에서 팔뼈다귀로 만들어버린다 하고 겁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다. 낡은 시장의 좁은 골목에서부터 소백산맥의 깊은 원시림,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한 가문의 어두운 비밀까지 우리를 이끌 이야기. 13번 좌판에 놓인 모든 뼈조각의 이면에는 실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가까이 다가서는 모든 이의 영혼을 집어삼킬 준비가 된 비밀이 강 반장의 죽음 후 몇 주가 지나자 안동 구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곁눈질로 남아 13번 좌판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제는 멀리 돌아가는 것을 택했다. 심지어 바로 옆 좌판의 상인들마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마치 그 좌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그림자가 너무 오래 근처에 머무는 사람의 생기마저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강 반장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안동 시내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찻집에 모여 멀쩡하던 남자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시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그가 사술에 당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13번 좌판을 지키는 원혼이 감히 도전한 그에게 분노했다고 믿었다. 사악한 기운이 아니고서야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아픈 데도 없이 죽을 수가 있나? 한 남자가 찻집에서 속삭이자 다른 이가 거들었다. 손에 아직도 새하얀 뼈를 쥐고 있었다지 않나? 그게 어찌 정상이겠는가? 그 후로는 아무도 13번 좌판 쪽을 쳐다보거나 그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그곳을 더욱 무섭게 만들었다. 많은 상인들은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고 했다. 갑자기 확 끼쳐오는 피비린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느껴지는 한기, 혹은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희미한 소리. 두 칸 떨어진 국밥집 아주머니는 단골 손님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어젯밤에 보니 그 좌판을 덮어놓은 붉은 천막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혼자 흔들리더라니까. 꼭 그 뒤에 살아있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손님은 소름이 돋아 서둘러 국물을 들이켰다. 쉿! 그런 말 마세요. 아주머니, 우리까지 재수 없는 일 당할라. 시간이 흐르면서 이른 새벽에 찾아오던 의문의 손님들도 점차 모습을 감췄다. 사람들은 그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귀신이나 도깨비와 계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속삭였다. 어떤 이들은 아예 실종되어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도 돌았다. 가족들이 애타게 찾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실종 사건들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관련된 모든 증거를 막고 있는 것처럼. 낙동강변의 낡은 한옥에서 박씨 아주머니는 딸 수아와 함께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 목조 가옥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벽에 칠이 벗겨지고 밟을 때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집 앞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서늘한 냉기를 느낀다고 했다.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이제는 거리를 두었고 아이들은 그 근처에서 놀지 못하게 단속당했다. 얘야, 저쪽으론 가지 마라.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그러다 잡혀가서 뼈다귀로 팔린다.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진지했다. 수아 자신도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쩌다 시장에 작은 심부름을 하러 나올 때도 서둘러 돌아가곤 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잠 못 잔 사람처럼 퀭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다. 이 모든 침묵이 시장을 더욱 기묘한 곳으로 만들었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일상이 흘러갔다. 생선 장수는 여전히 손님을 불렀고 주부들은 채소 값을 깎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13번 좌판의 그림자가 거치지 않는 먹구름처럼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하는 준호라는 젊은이가 자신이 본 것을 용기 내어 털어놓았다. 그는 늦게까지 짐 내리는 것을 돕고 돌아가던 중 13번 좌판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좌판을 덮은 붉은 천막 뒤에서 등잔불 같은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고 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한 여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나지막이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다. 전 박씨 아주머니인 줄 알았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몰래 엿보니 키가 껑충한 형체가 좌판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얼굴은 없고 그냥 시커먼 어둠뿐이었죠.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그날의 일을 설명했고 그 후 며칠 동안 심하게 알아누웠다. 열이 오르내리고 밤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비명을 질렀다. 의사는 단순한 몸살 감기라고 했지만 시장 사람들은 모두 그가 부정을 탔다고 믿었다. 그 사건은 13번 좌판이 단순한 뼈가게가 아니라는 믿음을 더욱 굳혔다. 그곳에는 훨씬 더 어둡고 사악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과거에 강 반장의 목숨을 앗아갔고 이제는 너무 가까이 다가서는 누구든 노리고 있는 무언가가 사람들은 강 반장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사건의 시작일 뿐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13번 좌판은 이제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뒤덮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떠올랐다. 이 비밀은 대체 언제까지 묻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감히 그것을 파헤칠 용기를 낼 것인가? 한편 나라의 다른 쪽 끝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강민혁이라는 젊은 남자가 배낭을 꾸리고 있었다. 그는 안동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사회에 떠도는 모든 기이한 이야기들 속에는 파헤칠 가치가 있는 진실이 숨어 있다고 믿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내딛는 그의 발걸음은 그를 어둠의 심장부로 직접 인도하게 될 것이었다. 안동 구시장의 13번 좌판으로 강 반장이 시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죽은 지 몇 주 후 서울에서 온 강민혁이라는 젊은 남자가 안동에 도착했다. 그는 지방의 기이한 사건들을 추적하는 프리랜서 기자였다. 이번에 그가 이곳을 찾은 것은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니었다. 안동구 시장의 미스터리한 좌판에 대한 짤막한 기사를 읽은 후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탄 비행기는 해질녘 대구공항에 착륙했다. 안동으로 향하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번잡한 도로, 강변의 낡은 목조 가옥들, 그리고 매캐한 매연과 뒤섞인 축축한 물비린내가 서울과는 전혀 다른 안동의 첫인상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그날 밤 그는 낙동강변의 작은 민박에 묵었다. 작은 베란다에서 그는 도시의 불빛에 일렁이는 수면을 바라보았고 근처 사찰에서 들려오는 저녁 예불 소리를 들었다. 수첩에 그는 짧은 문장을 적었다. 내일 13번 좌판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안동 구시장으로 향했다. 입구에서부터 그를 맞이한 것은 상인들의 활기찬 소음, 신선한 채소와 생선, 그리고 온갖 떡과 전의 냄새였다. 목에 건 DSLR 카메라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다. 그는 시장 한편의 작은 국밥집에서 아침을 해결하기로 했다. 가게 주인인 아주머니가 싹싹하게 그를 맞았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외지에서 왔나봐 총각? 그녀는 뜨거운 국물을 그릇에 부으며 물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울에서 왔어요. 여기 오래된 시장에 대해 기사를 쓰려고요. 신기한 게 많다고 들어서요. 국밥집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그럴 거면 13번 좌판에는 얼씬도 하지 마. 여긴 다들 그 얘기 끓이는 분위기라고. 민혁은 모르는 척했다. 왜요, 아주머니? 흥미로운데요. 그 좌판이
좀 유별나다고 들었어요. 여주인은 그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경고가 가득했다. 총각, 전에 그 좌판 주인한테 함부로 덤볐다가 무사히 돌아간 사람이 없어. 서울로 멀쩡히 돌아가고 싶으면 다른 취재거리나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민혁은 그저였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조심할게요. 값을 치른 후 그는 시장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분위기가 변했다. 활기차던 골목은 어쩐지 스산해졌고 상인들의 외침도 잦아들었다. 주변 공기는 단순히 서늘한 것을 넘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무겁고 축축하게 느껴졌다. 까닭없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침내 그의 눈앞에 13번 좌판이 나타났다. 칠이 벗겨진 낡은 나무 좌판은 낡은 붉은 천막으로 일부만 덮여 있었다. 좌판 뒤에는 한 노파가 앉아 있었다. 박순자였다. 그녀의 얼굴은 무뚝뚝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거칠었다. 눈은 반쯤 감겨 졸고 있는 듯했다. 목에는 성물처럼 보이는 낡고 검은 나무 염주가 걸려 있었다. 좌판 위에는 기이한 모양의 뼈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길고 굵은 조각, 작고 흰 조각, 심지어 손가락 뼈처럼 생긴 조각까지. 근처에는 손님 서너 명이 서 있었다. 대부분 근심, 어린 표정의 중년 남성들이었다. 그들은 빠르게 물건을 사고 별말 없이 돈을 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미소도 인사도 없었다. 그저 급한 발걸음만이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다. 민혁은 카메라를 들어 조심스럽게 초점을 맞췄다. 그의 검지가 셔터를 눌렀다. 찰칵 소리가 났다. 그는 서둘러 카메라를 내리고 액정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놀란 눈을 크게 떴다. 사진은 새카맸다. 좌판의 형체도 뼈도 심지어 시장의 불빛조차 찍히지 않았다. 그는 카메라를 점검했다. 배터리는 가득했고 메모리 카드도 정상이었다.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박순자가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바닥 없는 우물처럼 깊고 어두웠다. 민혁은 온몸이 굳고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용기를 끄집어내는 듯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져가지 마라. 박순자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의 귓가를 찌를 듯 날카로웠다. 민혁은 침묵했다. 저는 그냥 기자입니다, 아주머니. 이 시장에 대해, 이곳의 신기한 것들에 대해 글을 쓰고 싶어서요. 노파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다시 눈을 감고는 희미하게 속삭였다. 가거라. 여긴 네가 쓸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민혁은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차가운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오히려 불타올랐다. 그는 다시 카메라 액정을 보았다. 여전히 텅 빈 검은 화면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시장을 빠져나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짧은 메모를 입력했다. 카메라는 정상, 하지만 사진은 검게 나옴. 박순자의 눈빛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님. 날은 더운데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움. 그는 이 일이 단순한 시골 시장의 가십거리가 아님을 직감했다. 13번 좌판 뒤에는 어둡고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마주하더라도 반드시 파헤쳐야만 하는 무언가가 밤이 안동에 스며들었다. 비가 계속해서 내려기를 적셨고 흙냄새와 강물의 비린내가 뒤섞였다. 민혁은 자신의 작은 숙소방에 앉아 텅 빈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낮에 보았던 박순자의 검은 눈동자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져가지 마라. 그녀의 나지막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다. 13번 좌판 뒤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동영상 녹화 모드로 설정해둔 작은 카메라와 손전등, 얇은 비옷을 챙겼다. 밤 11시 정각, 그는 숙소를 나섰다.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으스스한 시장으로 향했다. 밤의 구시장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낮 동안 붐비던 골목에는 이제 양철 지붕 틈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들렸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낡은 나무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혁은 빈 상자 뒤에 몸을 숨기고 13번 좌판으로 향하는 길목을 주시했다. 새벽 이시가 가까워질 무렵 희미한 빛과 함께 한 인형이 나타났다. 박순자였다. 그녀는 낡은 두건을 쓰고 있었다.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손에는 커다란 마대자루가 들려 있었다. 좌판으로 향하는 대신 그녀는 강가로 이어지는 옆 골목으로 걸어갔다. 민혁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강변의 미끄러운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대나무 숲과 허물어져가는 목조 가옥들을 지났다. 공기는 점점 더 축축하고 무거워져 민혁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강가의 낡은 오두막에 다다랐다. 오두막은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으며 지붕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민혁은 덤불 뒤에 몸을 웅크리고 썩은 나무 판자 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희미한 등잔불이 깜박였다. 흙바닥에는 다양한 모양의 하얀 뼈 조각들로 이루어진 원이 그려져 있었다. 길고 작고 휜 모든 뼈들이 기이한 형태로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원의 중앙에는 토기 그릇이 있었고 그 안에서 타오르는 수치 짙은 연기를 피워 올렸다. 녹슨 쇠냄새와 향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박순자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입술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주문을 외우며 달싹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땅 속에서 울려나오는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작은 칼로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다. 피가 뼈더미 위로 뚝뚝 떨어졌다. 민혁은 경악했다. 뼈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가볍게 떨리더니 이내 쩍 하는 작은 소리를 내며 서로 조립되려는 듯했다. 어떤 조각은 숨을 쉬는 것처럼 위아래로 움직였고 어떤 조각은 격렬하게 흔들리며 금가는 소리를 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카메라를 들었다. 그는 숨소리를 죽이며 녹화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발이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다. 바삭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박순자가 획 돌아봤다. 그녀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검은 눈동자는 어둠에 완전히 잠겨 있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서서 오두막 벽 쪽을 노려보았다. 거기 누구냐? 그녀의 목소리는 묵직하게 울려 퍼져 민혁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혁은 즉시 몸을 일으켜 미친 듯이 달렸다. 그의 발소리가 터질 듯 뛰는 심장 박동과 경쟁했다. 등 뒤에서 이상한 언어로 된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무언가가 벽을 들이받는 듯한 쿵하는 굉음이 울렸다. 어두운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큰 길에 다다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숙소까지 내달렸다.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잠근 그는 서둘러 녹화된 비디오를 확인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비디오 화면은 새카맸지만 이상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마치 여러 개의 입이 동시에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로 속삭이는 듯한 희미한 소리, 그리고 마치 뼈를 바닥에 내리치는 듯한 똑똑하는 규칙적인 충격음이 반복되고 있었다. 민혁은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겨우 참았다. 그는 클립을 다시 재생했지만 소리는 여전했다. 단순한 잡음일 리 없었다. 카메라는 영상을 담지 못했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녹음되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비옷을 벗으려던 그는 소매에 묻은 검붉은 얼룩을 발견했다.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그 뼈의 원에 닿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얼룩은 어떻게 그의 옷에 묻었을까? 민혁은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이 너무 깊이 발을 들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13번 좌판의 어두운 비밀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날 아침 안동 구시장은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웠다.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충격적인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박순자가 강가의 낡은 오두막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의 시신은 그물을 수리하러 가던 한 어부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노파의 시신은 흙바닥 위에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피부는 차가운 돌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두 눈은 허공의 천장을 부릅뜨고 있었다. 손에는 일부가 새까맣게 탄 검은 뼈 조각 하나가 마치 그것이 그녀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생명인 양 단단히 쥐어 있었다. 피도 상처도 없었. 그저 뻣뻣하게 굳은 시신과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표정뿐이었다. 그 소식에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도착해 오두막 주변에 노란색 통제선을 쳤지만 사인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다. 어떤 이는 박 씨가 급성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저주에 걸려 죽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한 가지 사실을 믿었다. 박 씨는 자신이 기르던 뼈 때문에 죽었다고. 시장의 13번 좌판은 이제 선명한 붉은색 천막으로 덮여 있었다. 앞에는 수사 중 출입금지라는 큰 팻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근처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좌판을 옮겼다.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거나 지나가려 하지 않았다. 어젯밤에 이 근처를 지나는데 꼭 뼈가 나무 판자를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니까. 한 채소 장수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조용히 해. 그들이 듣겠어. 다른 상인이 고개를 숙이며 대꾸했다.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민혁은 그 모든 대화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불과 어젯밤 그는 그 오두막에서 끔찍한 의식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제 박순자는 몇 시간 만에 죽었다. 그의 마음속은 죄책감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죽음이 그가 본 것과 관련이 있을까? 그는 작은 수첩을 열어 서둘러 메모했다. 박순자 사망, 손에 탄뼈를 쥐고 있었음. 13번 좌판은 폐쇄되었으나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들림. 미스터리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박순자의 외동딸 수아. 민혁은 멀리서 몇 번 보았던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무거운 비밀을 숨긴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지나가곤 했다. 만약 박순자가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다면 어쩌면 수아가 남은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민혁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강가의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작은 목조 한옥이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색은 바래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루장이 삐걱거렸다. 나무 계단은 썩어가는 듯했고 그 아래 강물은 탁한 그림자를 비추며 느리게 흘렀다. 민혁은 잠시 서서 심호흡을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인 수아의 모습이 드러났다. 안녕하세요. 민혁은 부드럽게 인사했다. 저는 서울에서 온 강민혁이라는 기자입니다. 어머님,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수아는 그를 경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눈은 퀭했고 눈가는 눈에 띄게 검었다. 무슨 일이죠? 다들 가십거리에만 관심 있을 뿐이잖아요. 전 할 말 없어요. 민혁은 서둘러 손을 들었다. 가십거리를 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살아계신 모습을 본 마지막 사람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봤어요. 수아의 눈이 크게 뜨였.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민혁을 안으로 들였다. 문이 굳게 닫혔다. 집 안은 퀴퀴한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민혁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고 수아는 불안한 듯 서 있었다. 뭘 보셨죠?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지는 않았다. 단지 오두막에서 박 씨가 뼈더미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만 했다. 자신이 발각되었다거나 피 묻은 자국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방구석으로 가 낡은 장롱을 열었다. 안에서 그녀는 붉은 천에 쌓인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괴로운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이건 어머니의 물건이에요. 사실은 외할머니의 것이었죠. 어릴 때부터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롱에서 이걸 찾았어요. 그 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밤마다 제 방 바닥 밑에서 똑똑하는 소리가 들려요. 꼭 뼈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같아요. 민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는 천천히 그 책을 펼쳤다. 종이에는 기이한 글자들이 가득했다. 고대 한자와 그가 알지 못하는 상징들이 뒤섞여 있었다. 어떤 페이지에는 손이 뼈를 쥐고 있는 모습과 함께 원이 그려져 있었다. 붉은 먹으로 쓰인 한 문장이 그의 소름을 돋게 했다. 피와 뼈가 섞이니 죽은 자의 혼은 쓰러지지 않고 묶인 영혼은 영원히 머무르리라. 민혁은 책을 덮었다. 그의 시선은 겁에 질린 수아에게 향했다. 수아씨, 이건 위험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당신 어머님이 왜? 그는 말을 멈췄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서워요. 하지만 알고 싶어요. 우리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고 싶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았다. 13번 좌판의 미스터리는 이제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의 어두운 비밀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젊은 여성의 짐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같은 길 위에 서 있었다. 진실로 향하거나 혹은 파멸로 향할지도 모르는 길 위에. 그날 밤 강가의 낡은 한옥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탁자 위에 작은 등잔불이 흔들리며 그 빛이 축축한 나무벽 위에서 춤을 추었다. 민혁과 수아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낡은 천에 쌓인 붉은 책이 놓여 있었다. 천은 해졌지만 그 올 사이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혁은 천천히 한 장씩 책을 넘겼다. 안의 필체는 수십 년은 쫓기되어 보였다. 어떤 먹은 희미해졌지만 어떤 부분은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여전히 선명한 붉은색이었다. 수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종이 위를 맴도는 기이한 상징 하나하나를 쫓았다. 이건 평범한 기록이 아니에요. 민혁이 중얼거렸다. 마치 고대 한자와 주술 문자가 뒤섞인 것 같아요. 문화 연구 기록에서 비슷한 형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는 5개의 점이 둘러싸고 있는 큰 원그림을 가리켰다. 원의 중앙에는 인간의 뼈 그림이 있었고 그 뒤로 태양과 비슷한 상징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 보세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일종의 봉인 같아요. 수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어머니는 늘 그 뼈들이 상품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맡겨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죠. 민혁은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조잡하게 그려진 지도가 있었다. 강이 줄기가 대충 그려져 있었고 몇몇 지점이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5개의 지점이었다. 각 지점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1. 안동구시장 굵은 붉은색 원. 2. 강가의 오두막. 3. 속삭임의 숲 큰 글씨로. 4. 폐허가 된 신당. 5. 남쪽 깊은 곳의 석회 동굴. 민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지도를 응시했다. 마치 모든 지점이 연결되어 오각성을 이루는 것 같아요. 이건 속박의 고리예요. 만약 한 지점이라도 사라지면 봉인이 풀리는 거죠. 수아가 몸을 떨었다. 그럼 어머니의 죽음은 한 지점이 무너졌다는 뜻인가요? 민혁은 침묵했다. 그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붉은 먹으로 쓰인 문구가 있었다. 한 명의 수호자가 쓰러지면 영혼은 혈육을 찾아 헤맬 것이다. 그는 수아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것들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들었어요, 밤에. 바닥 밑에서 들리는 소리요.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가 긴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 같았어요. 민혁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리고 마치 그녀의 말에 화답하듯 갑자기 마루 밑에서 극극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손톱이 나무 판자를 긁는 소리였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수아는 민혁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몸이 떨고 있었다. 민혁은 작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방구석으로 다가갔다. 소리가 멎었다.
남은 것은 숨막히는 침묵뿐이었다. 그는 바닥에 빛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먼지와 나뭇결의 그림자뿐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제가 다음 목표인 거군요. 민혁은 붉은 책을 무겁게 덮었다. 아니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이 지도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속삭임의 숲. 이곳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에요. 주민들은 그곳을 침묵의 숲이라고 부르더군요. 나무꾼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분명 저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수아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갈래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만약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의 유산이라면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민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줄 용기 있는 사람을 찾아봅시다. 오늘 밤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해요. 그 소리들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등잔불이 심하게 흔들렸다. 벽의 그림자들이 마치 다른 존재가 그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 미친 듯이 움직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이 책을 편 순간부터 더 이상 둘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밖에서는 낙동강이 소리를 내며 흘러 축축한 냉기를 실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민혁은 이제 막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속삭임의 숲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을 품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안동의 해는 짙은 안개 뒤에서 마지못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밤 내린 비로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다. 민혁과 수아는 그들을 속삭임의 숲으로 데려다줄 사람을 찾기 위해 작은 시장을 헤맸다. 그 숲의 이름을 듣자 거의 모든 사람이 거절했다. 어떤 이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귀가 듣기라도 할까봐 두려운 듯 고개를 숙이고 속삭일 뿐이었다. 마침내 길가의 찻집에서 주름진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황노인이었다. 과거에 속삭임의 숲에서 일했던 벌목꾼이었다. 자네들 정말 거기 갈 셈인가? 그가 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요. 황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속삭였다. 거긴 그냥 숲이 아니야. 잠들지 않는 영혼들이 있지. 내 동료 여럿이 거기서 돌아오지 못했어. 하지만 자네들이 정가겠다면 대련은 가주지. 대신 나중에 뭔가 따라붙어도 내 탓은 말게. 그리고 그들의 작은 나룻배는 강을 따라 나아갔다. 수아는 말없이 앉아 검푸른 수면을 응시했다. 황노인은 마치 모든 물길과 구비를 아는 듯 차분하게 노를 저었다. 민혁은 카메라로 여정을 기록했지만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약 2시간이 지난 후 배가 강기슭에 닿았다. 붉은 흙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뱀처럼 뒤틀린 뿌리를 가진 거대한 나무들이 서 있었다. 공기는 점점 더 축축해졌고 빽빽한 나무십 사이로 햇빛이 거의 스며들지 못했다. 새소리는 사라지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반복적인 벌레 소리만 들렸다. 황 노인이 앞장섰다. 손에 든 지팡이가 땅을 툭툭 쳤다. 옛날에는 여기가 매일 붐볐지. 좋은 나무들을 베어 실어 날랐으니까. 하지만 그 사고가 있고 나서부터는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않아. 이유도 없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수십 명이 죽었지. 어떤 놈들은 그냥 사라져버렸고 발견된 시체들은 하나같이 이상했어. 얼굴은 새파랗고 눈은 부릅떴는데 몸은 돌처럼 뻣뻣했지. 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을 떨었다. 민혁은 서둘러 수첩에 기록하고 물었다. 숲에 뭔가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 황 노인이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다. 숲 한가운데에 돌 제단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신라시대 이전부터 있던 오래된 제사터라고들 하지. 나도 딱 한 번 봤는데 돌들이 원형으로 세워져 있었어. 그 후로는 다시는 가지 않았지. 그들은 숲 깊숙이 계속 걸어 들어갔다.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축축한 흙냄새와 나무 수액 냄새가 뒤섞였다. 민혁은 걸음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등 뒤를 돌아보았다. 나무들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메라를 돌릴 때마다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탁 트인 공터에 도착했다. 나무들은 성장을 멈추고 대신 낮은 덤불로 둘러싸인 흙마당이 나타났다. 중앙에는 이끼 낀 돌무더기가 원을 이루고 있었다. 어떤 돌은 쓰러져 있었고 어떤 돌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 원 안에는 하얀 뼈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아는 창백한 얼굴로 그 원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민혁의 팔을 꽉 잡았다. 이건 붉은 책에 있던 그림과 똑같아요. 민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카메라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어떤 돌에는 낡은 책에 있던 글자와 비슷한 기이한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놓여있던 긴 뼈조각 하나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 뼈에는 마치 날카로운 칼로 새긴 듯한 상징적인 극힌 자국이 가득했다. 갑자기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소리 없이 바람이 불어 나무잎을 흔들었다. 돌 원 안에서 여러 개의 입이 동시에 말하는 듯한 희미한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민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수아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들려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황 노인이 소리쳤다. 그 원 안으로 들어가지 마. 그건 그놈들 자리야. 하지만 수아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넋이 나간 눈으로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민혁이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아 뒤로 끌어당겼다. 그 순간 원 안의 뼈조각 하나가 쩍 하는 긴 소리를 냈다. 마치 강제로 다시 조립되려는 듯 했다.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크게 울려 퍼져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황 노인이 서둘러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고대 언어로 주문을 외쳤다. 바람이 갑자기 멎었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수아는 민혁의 품에 쓰러졌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너무 가까이 갔어. 황 노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의 영혼들이 저 아가씨를 점 찍었어.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영원히 여기에 갇히게 될 거야. 민혁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수아를 안아들었고 황 노인이 길을 안내했다. 하지만 민혁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13번 좌판의 비밀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며 이 속삭임의 숲은 이제 막 열리려는 어둠의 고리의 한문일 뿐이라는 것을. 속삭임의 숲을 빠져나오는 길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민혁은 거의 내내 수아를 안고 걸었고 황 노인은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갔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노란빛이 거대한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그들을 쫓는 듯한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강기슭에 도착했을 때 민혁은 수아를 배에 눕혔다. 젊은 여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흘렀으며 숨을 헐떡였다. 황 노인은 말없이 빠르게 노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등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올까 두려운 듯 날카롭게 물기를 주시했다. 시장 근처의 작은 나루터에 도착하자마자 민혁은 수아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했다. 피를 뽑고 혈압을 재고 심지어 심전도 검사까지 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후 결과는 정상이었다.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감염도 없고 장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무언가의 기력을 모두 빼앗긴 것처럼 탈진 상태입니다. 수액을 놓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민혁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손끝, 피부가 검푸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숨은 가빴고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살을 애는 듯한 냉기에 깜짝 놀랐다. 갑자기 수아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평범한 목소리가 아니라 거의 바람 소리 같은 나지막한 속삭임이었다.
민혁은 숨을 죽이고 몸을 가까이 숙였다. 고리,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는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수아 자신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다시 붉은 책을 펼쳤다. 방 안의 불빛은 희미했고 수의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민혁은 한 장씩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시선은 기이한 상징들을 뜯어보았지만 더욱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아직 읽지 않은 한 장을 발견했다. 그 페이지는 붉은색 낙서로 가득했고 마지막 수호자라는 큰 제목이 적혀 있었다. 민혁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었다. 봉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영혼들은 새로운 육신을 찾아 헤맬 것이다. 마지막 수호자는 그들과 피로 묶인 자. 그녀는 거부할 수 없으며 오직 짊어질 뿐이다. 만약 실패하면 봉인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덮었다. 그렇다면 수아, 그녀가 마지막 수호자란 말인가? 그는 젊은 여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죄책감이 심장을 덮쳤다. 애초에 이 일을 파헤치도록 강요하고 수아를 숲으로 데려간 것은 자신이었다. 그리고 이제 수아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자정 무렵 수아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민혁은 깜짝 놀라 서둘러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그녀의 입에서 마치 수많은 속삭임이 겹쳐진 듯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고리가 하나씩 부서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몸이 떨렸다. 그는 숲의 재단에서 온 영혼이 수아에게 달라붙었음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황 노인이 병문안을 왔다. 민혁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 아가씨가 원 안으로 거의 들어갈 뻔했을 때부터 그놈들은 그녀를 점찍었어. 이제 그 영혼은 그녀의 피 속을 흐르고 있는 게야. 민혁이 절망적으로 물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황 노인은 한참 동안 민혁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 붉은 책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지. 만약 봉인이 5지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나머지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수아 아가씨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검은 밤이 오기 전에 그녀의 몸은 완전히 잠식당하고 말걸세. 민혁은 붉은 책 속의 지도를 다시 펼쳤다. 5개의 지점이 기이한 오각성을 이루고 있었다. 안동 구시장, 강가의 오두막, 속삭임의 숲, 폐허가 된 신당, 그리고 석회동굴. 3곳은 이미 확인했다. 남은 2곳은 아직 미스터리였다. 그는 여전히 침대 위에서 기력이 없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젊은 여성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입술은 바싹 말랐지만 그녀는 힘겹게 말했다. 민혁 씨, 전 두렵지 않아요. 만약 제가 정말 마지막 수호자라면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그들과 마주하고 싶어요. 민혁은 거의 눈물이 날 뻔했다. 그는 수아의 손을 꽉 잡았다. 함께 답을 찾을 거예요. 절대 당신 혼자 두지 않을게요.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왔다. 비가 세차게 내리며 유리창을 끊임없이 두드렸다. 마치 하늘도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듯했다. 안동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컴컴했다. 민혁과 황 노인이 준비를 하는 동안 수아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허약했지만 눈빛은 한결 단호해졌다. 저도 가야 해요. 그녀가 힘주어 말했다. 만약 제가 마지막 수호자라면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신당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황 노인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곳에 가는 건 쉽지 않아. 그 신당은 항상 안개에 덮인 늪지가에 있어.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데도 굿하는 소리가 들린다고들 하지. 하지만 자네들이 준비됐다면 가보세. 나룻배는 다시 한번 유일한 길이 되었다. 그들은 동쪽으로 갈라지는 작은 수로를 따라 나아갔다. 물은 칠흑 같았고 떨어진 나뭇가지들로 가득했다. 때때로 이유 없이 큰 기포가 솟아올라 터지기도 했다. 수아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축축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몸을 떨었다.
민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온기를 주려 애썼다. 3시간가량 노를 저은 후 그들은 늪의 입구에 도착했다. 희고 짙은 안개가 낮게 깔려 시야를 가렸다. 강둑에는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그 뿌리는 마치 배를 붙잡으려는 손처럼 뻗어 나와 있었다. 배는 더 깊이 들어가기를 꺼리는 듯 가볍게 삐걱거렸다. 황 노인이 속삭였다. 여기서부터는 큰 소리로 말하지 말게. 이 늪에는 눈과 귀가 있어. 그들은 배에서 내려 진흙바닥에 발을 디뎠다. 진흙은 종아리 절반까지 차올랐다. 걸을 때마다 철퍽 철퍽 하는 소리가 나 분위기를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안개 때문에 몇 미터 앞밖에 보이지 않았다. 민혁은 손전등을 켰지만 빛은 하얀 안개 속으로 삼켜져 버렸다. 마침내 안개 장막 뒤로 낡은 건물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검은 돌로 지어진 작은 신당이었다. 일부 벽은 무너져 내렸고 나무 뿌리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썩은 나무문 위에는 아직 고대 문자가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수아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이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 들려요. 그녀가 속삭였다. 민혁은 깜짝 놀랐다. 뭐가 들리는데요? 노랫소리예요. 여자의 목소리. 아주 희미해요.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황 노인은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손도끼를 꺼내 들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안 돼. 그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수아는 마치 이끌린 듯 앞으로 나아갔다. 민혁이 재빨리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수아 씨, 정신 차려요. 그것들은 당신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힘겹게 그들은 수아를 신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내부는 어둡고 축축했다. 벽은 두꺼운 이끼로 덮여 있었고 바닥은 매끄러운 돌이었다. 중앙에는 속삭임의 숲에서 본 것과 거의 같지만 더 정교하고 오래된 원형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신당 한쪽 구석에는 돌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마른 풀더미, 낡은 붉은 천, 그리고 작은 뼈 조각 2~3개가 흩어져 있었다. 민혁이 가까이 다가가 카메라 조명을 켰다. 그 뼈 조각들은 오각성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검은 돌로 된 그릇이 놓여 있었다. 황 노인이 속삭였다. 옛날 사람들은 이곳을 영혼을 달래는 터라고 불렀지. 늙은 무당이 떠도는 원혼들이 마을로 나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곳이었다고 하더군. 민혁은 바닥의 원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신당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검은 그릇 안에서 챙하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마치 징을 한번 친 것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방 전체가 가볍게 흔들릴 정도가 되었다. 수아는 비틀거렸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눈 색깔이 변했다. 한쪽 눈은 칠흑같이 검게 변했고 다른 쪽은 여전히 갈색이었다. 그녀의 오른손이 저절로 움직여 바닥의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돌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오각성 상징을 천천히 그려나갔다. 민혁은 경악했다. 수아 씨, 멈춰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 연약한 몸에서 나오는 힘은 놀라울 정도였다. 황 노인이 서둘러 주문을 외웠다. 그의 목소리가 징소리와 경쟁하듯 울려 퍼졌다. 그는 손도끼로 허공을 베며 마치 벽에서 기어나오는 그림자의 길을 끊으려는 듯했다. 그림자는 잠시 주춤하더니 어둠 속으로 물러났다.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민혁은 돌 제단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검은 그릇 옆면에 새로 새겨진 자국이었다. 그 상징은 붉은 책에 있던 것과 같았지만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남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이었고 그 옆에는 석회 동굴이라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거야 마지막 지점, 석회 동굴. 민혁은 그 상징을 카메라에 담았다. 바로 그때 수아가 바닥에 그린 오각성 상징이 흔들렸다. 상징의 선에서 작은 균열이 퍼져나가며 희미한 빛을 뿜어냈다. 그리고 마치 다른 차원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듯한 쩍하는 긴 소리가 들렸다. 황 노인은 자신이 가져온 붉은 천으로 돌원을 덮어 그 기운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 애썼다. 수아는 마침내 쓰러져
숨을 헐떡였다. 눈동자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신당을 빠져나왔다. 늪의 안개는 더욱 짙어졌지만 민혁의 생각은 분명했다. 그들은 방금 네 번째 봉인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지점뿐이었고 그들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안동의 하늘은 짙은 비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새벽부터 가랑비가 내려 공기는 축축하고 어두웠다. 민혁은 붉은 책의 지도를 다시 보았다. 5개의 지점이 오각성을 이루고 있었고 이제 그들이 가지 않은 곳은 단 한 곳, 남쪽의 석회 동굴뿐이었다. 황 노인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곳으로 가는 여정은 이전과는 다를 걸세. 석회 동굴은 깊은 산 중턱에 있어. 여기서 육로로 꼬박 사흘은 가야 해. 그곳은 오랫동안 금지된 땅으로 여겨졌지. 근처에서 벌목을 하려다 실종된 사람이 많아. 수아는 옆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만약 그곳이 마지막 봉인이라면 제가 가야만 해요. 그게 제 의무잖아요. 그렇죠?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 혼자 짊어지게 두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 봉인이 깨지면 우리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될 테니까요. 여정은 황 노인이 지인에게서 빌려온 작은 트럭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미끄러운 흙길을 뚫고 고요한 마을들을 지났다. 많은 집들이 버려져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마을 사람들조차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듯했다. 첫날 밤 그들은 논두렁가의 낡은 목조 가옥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밤바람은 피비린내를 실어왔고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때로는 피리 소리 같았고 때로는 늑대 울음소리 같았다. 수아는 뒤척이며 잠을 설쳤다. 몸이 간헐적으로 떨렸다. 민혁은 쿵, 쿵 하는 가벼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는 경악했다. 집의 마룻바닥이 마치 땅속에 거대한 심장이 있는 것처럼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수아를 보았다. 젊은 여성은 벽에 기대앉아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가슴이 그 박동에 맞춰 오르내리고 있었다. 수아 씨? 민혁이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입술이 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갑자기 민혁 자신도 가슴이 같은 박동으로 뛰는 것을 느꼈다. 희미한 속삭임이 귓가에 파고들었다.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민혁. 그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방구석에 누워있던 황 노인이 깨어나 등잔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박동은 즉시 사라졌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다음 날 그들은 여정을 계속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땅은 미끄러웠다. 거대한 나무들이 가지를 뻗어 하늘을 가렸다.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느껴졌다. 더 이상 새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신경을 짓누르는 침묵만이 있었다. 저녁 무렵 그들은 마침내 산기슭에 도착했다. 멀리 석회 동굴이 보였다. 바위 절벽에 뚫린 어두운 구멍이었고 그 주위에는 뿌리가 커튼처럼 늘어진 거대한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멀리서 보니 동굴은 입을 벌린 거인의 아가리 같았다. 황 노인이 멈춰 섰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도착했군. 하지만 명심하게 일단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을지도 몰라. 수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섰다. 몸은 가냘팠지만 그녀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눈으로 동굴을 바라보았다. 만약 제가 정말 마지막이라면 평생 도망치는 것보다 지금 마주하는 게 나아요. 민혁은 카메라를 켰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이것이 더 이상 취재가 아님을 알았다.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그들은 오르기 시작했다. 걸음마다 무겁게 느껴졌다. 동굴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비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차가워졌다. 이상한 바람이 불어와 마치 바위 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속삭이는 듯한
희미한 소리를 실어왔다. 그들이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 소리, 그 박동이 점점 더 커져요.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민혁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그 동일한 심장 박동이 그의 가슴 속에서 바위벽의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어젯밤 들었던 속삭임이 다시 돌아왔다. 더 선명해졌다. 민혁, 내 차례다. 민혁은 수아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함께 들어갈 겁니다. 황노인은 손도끼를 꺼내들고 앞에 어둠을 응시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러 가세. 발을 맞춰 그들은 석회 동굴의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마지막 봉인이 기다리는 장소. 그들의 운명과 어둠의 고리 전체가 결정될 장소로. 석회 동굴 안의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즉시 얼어붙을 것처럼 차갑고 축축했다. 민혁의 손전등 빛은 몇 미터 나아가지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에 삼켜졌다. 양쪽의 바위벽은 마치 그들과 함께 숨쉬는 심장처럼 박동하는 느낌을 주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렸지만 그 박자는 일정하지 않았다.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게 마치 그들의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 박동을 따르는 듯했다. 수아는 중앙에서 비틀거렸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황노인은 자신이 가져온 작은 등잔불을 비췄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기묘해졌다. 동굴 벽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고대 암각화가 나타났다. 원, 오각성, 그리고 인간의 뼈를 상징하는 문양들이었다. 불빛이 그 상징들에 닿을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수아가 갑자기 멈춰서서 숨을 헐떡였다. 눈은 초점을 잃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녀가 희미하게 속삭였다. 민혁이 걱정스럽게 돌아보았다. 누구요? 수아는 눈을 감았다.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은 여기에 갇혀 있어요. 울고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육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황노인은 손도끼를 고쳐 잡았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듣지 마라. 그건 그냥 그림자 소리일 뿐이야. 널 속이려는 게야. 하지만 민혁 자신도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선명하게 바로 귓가에서 들렸다. 민혁, 선택된 자는 내 놈이다. 저 계집이 아니야. 민혁은 비틀거렸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관자놀이를 짓누르며 그 소리를 부정하려 했지만 속삭임은 마치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것처럼 점점 더 커졌다. 동굴이 넓어졌다. 그들은 거대한 공간에 도착했다. 거의 지하의 왕궁 같았다. 방 중앙에는 검은 돌로 된 제단이 있었고 그 표면은 말라붙은 붉은색 낙서로 가득했다. 제단 주위에는 뼈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어떤 것은 썩어 있었고 어떤 것은 마치 방금 놓인 것처럼 온전했다. 황노인의 등잔불이 흔들렸다. 불꽃이 약해졌다. 벽의 그림자들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림자 하나가 가까이 다가와 커지더니 얼굴 없는 키 큰 형체로 변했다. 수아는 즉시 얼어붙었다. 눈은 부릅뜨고 몸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끌어당겨지는 것처럼 꼿꼿이 섰다. 벽에서 검은 그림자가 기어나와 그녀의 발을 통해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해지고 입술은 검푸르게 변했다. 민혁은 경악하여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수아씨, 버텨요. 하지만 그녀의 몸에 닿는 순간 민혁은 작게 신음했다. 왼쪽 가슴에서 타는 듯한 열기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피부 위에서 동굴벽의 암각화와 같은 붉은 상징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 열기는 발로 퍼져나가 그의 손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게 만들었다. 황노인이 그것을 보고 창백해졌다. 민혁이, 너도 점 찍혔구나. 그놈들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육신을 원했던 게야. 민혁은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지만 여전히 수아를 껴안았다. 그렇다면 이 재단을 파괴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저것들의 것이 되고 말 거예요. 그들 셋은 재단에 가까이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새 냄새와 유황 냄새가 더욱 강하게 돌 제단의 틈에서 새어나왔다. 희미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 마치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뒤섞였다. 수아를 잠식한 그림자는 더욱 강해져 젊은 여성의 몸을 격렬하게 떨게 만들었다. 민혁은 가슴의 상징에서 오는 열기가 더욱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꽉 껴안았다. 황 노인은 남은 힘을 모아 손도끼를 들어 올려 제단의 한쪽을 내리쳤다. 돌의 작은 금이 같지만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져 그들 모두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등잔불이 즉시 꺼져버렸다. 남은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민혁은 목덜미의 차가운 숨결을 느꼈다. 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속삭였다. 내 놈의 육신을 내어준다면 저 계집은 풀어주겠다. 민혁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가슴의 상징이 더욱 밝게 빛나며 자신의 숨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황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혁이, 선택은 내 몫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만약 네가 포기하면 이 고리는 영원히 계속될 거야. 목숨을 바쳐서라도 마지막 봉인을 파괴해야만 해. 공간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동굴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지고 작은 돌들이 무너져 내렸다. 돌 제단은 짙은 붉은 빛을 뿜어냈다. 마지막 봉인이 열리려 한다는 신호였다. 민혁은 뻣뻣하게 굳어 거의 숨이 멎은 수아를 보고 이글거리는 제단을 보았다. 그는 이 순간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임을 알았다. 어둠의 고리가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영원히 그것의 일부가 될 것인지. 제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은 더욱 밝아져 마치 들끓는 피처럼 동굴 공간 전체를 비췄다. 주변의 뼈 조각들이 다시 살아난 듯 진동하며 쩍쩍하는 끔찍한 소리를 냈다. 수아는 여전히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은 돌처럼 굳었고 검은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녀의 몸 안으로 기어들어가 피부를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민혁은 가슴의 상징에서 오는 열기로 숨쉬기조차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꽉 껴안았다. 속삭임이 다시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내 놈의 육신을 내놓아라, 민혁. 내 놈의 육신은 강하다. 우리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민혁은 눈을 감았다.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기이한 욕망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에 질려 도움을 청하는 수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황 노인은 제단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돌바닥에 손도끼를 밟고 메고 있던 천 가방 안으로 손을 뻗었다. 안에서 그는 고대 크메르 문자가 쓰인 낡은 노란색 부적을 꺼냈다. 갈라진 목소리로 그는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그의 주문이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벽의 그림자들이 흔들렸다. 선조들의 이름으로, 이 땅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칠 빛을 부르노라. 그림자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수아의 몸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어둠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민혁의 가슴에 있던 상징은 마치 붉은색 균열처럼 팔과 목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열기는 마치 피부가 안에서부터 타는 것처럼 극심했다. 그들이 선택한 건 나야. 민혁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기이한 메아리와 뒤섞였다. 내가 점찍혔다면 내가 이걸 끝내겠어.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기어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떨리는 손이 바닥에 떨어진 황 노인의 부적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 부적을 민혁의 팔에 눌렀고 희미한 노란빛이 번쩍이며 붉은 균열의 확산을 늦췄다. 아직 포기하지 마요, 민혁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싸워야 한다면 같이 싸워요.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황 노인은 짐을 짊어진 눈으로 그들 둘을 바라보았다. 애송이들아, 때로는 어둠의 길을 막기 위해 누군가가 마지막 문이 되어야만 하지. 하지만 기억해라. 육신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으로도 봉인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민혁은 제단을 보았다. 그 붉은 빛은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얼굴 없는 인간들의 그림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우리를 풀어다오, 우리를 풀어다오. 갑자기 재단이 폭발했고 안에서 거대한 그림자, 머리 없는 거인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 몸은 소용돌이치는 뼈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긴 팔이 뻗어나와 민혁을 붙잡으려 했다. 황노인이 앞으로 뛰쳐나와 금이간 손도끼를 들어올렸다. 마지막 외침과 함께 그는 그림자의 손을 향해 내리쳤다. 손도끼에서 하얀 빛이 번쩍이며 그 존재를 고통스럽게 비명지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황노인의 몸도 멀리 날아가 동굴벽에 부딪혔다. 그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황노인님, 민혁이 비명을 질렀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손에는 이제 타들어가기 시작한 부적을 꽉 쥐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희생했어. 민혁은 비틀거리는 몸으로 일어섰다. 그의 몸에 새겨진 붉은 균열이 제단과 공명하듯 빠르게 박동했다. 그는 제단을 보고 수아를 보았다. 내가 포기하면 모든 것이 밖으로 나간다. 내가 싸우면 나는 부서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택해야만 해. 수아가 뒤에서 그를 껴안으며 그의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민혁 씨. 제가 함께 있어요. 민혁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그는 바닥에 떨어진 황노인의 손도끼를 집어들었다. 날은 이미 금이가 있었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그는 그 손도끼를 제단의 심장부에 꽂아 넣었다. 눈부신 빛의 폭발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수천 개의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뒤섞여 동굴의 돌들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민혁의 몸에 있던 붉은 균열이 번쩍이더니 유리 조각처럼 폭발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마지막 속삭임을 들었다. 네가 문이다. 민혁의 목소리는 산산이 부서지는 붉은빛 속으로 사라졌다. 제단에서 터져나온 빛의 폭발은 마치 지진처럼 동굴 전체를 뒤흔들었다. 수천 개의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뒤섞였다가 이내 섬뜩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공기는 돌먼지와 유황 그리고 새 냄새로 가득했다. 수아는 폭발의 충격으로 벽에 내동댕이 쳐졌다. 몸이 세게 부딪혀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시선은 이제 균열과 돌무더기로 가득한 공간을 훑었다.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는 민혁을 불렀다. 제단의 잔해 속 그의 몸에 이글거리던 붉은 균열은 이제 꺼져가는 숯불처럼 천천히 희미해지고 있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흔들며 가까이 기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을 참으며 떨렸다. 일어나요.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민혁의 눈이 반쯤 열렸다. 입술이 마지막 숨을 내쉬듯 희미하게 움직였다. 괜찮아요?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수아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황노인님은 두 사람은 멀지 않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황노인의 몸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두 동강 난 손도끼가 그 옆에 있었다. 바로 그때 부드러운 바람이 동굴 안으로 불어와 희미한 향냄새와 그가 외던 주문의 메아리를 실어왔다. 그 소리는 잠시 울리다가 고요한 침묵만을 남기고 천천히 사라졌다. 수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돌아가셨어. 그녀가 속삭였다. 민혁은 허약한 몸을 일으켰다. 그의 시선은 이제 산산조각 난 제단으로 향했다. 잔해 속에서 그는 가슴을 조여오는 무언가를 보았다. 작은 붉은 상징이 멈추지 않은 맥박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쿵쿵 하고 뛰고 있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중얼거렸다. 수아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제단은 부서졌잖아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그 상징을 응시하고 있었다. 봉인은 파괴된 게 아니라 금이 갔을 뿐이야. 아직 속박이 남아있어. 누군가 다시 이걸 깨우려고 할 거야. 침묵이 다시 공간을 지배했다. 종류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돌바닥 위로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다. 수아는 민혁의 손을 꽉 잡으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두려움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혁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입가에서 여전히 피가 배어 나왔다. 지쳤지만 결의의 참 목소리로 그가 대답했다. 우선 여기서 나가야 해요. 여기에 계속 있으면 어둠에 힘을 보태줄 뿐이에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자신도 부상으로 비틀거렸지만 민혁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거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의 걸음을 지탱했다. 걸음마다 마치 동굴 바닥이 그들의 다리를 잡아끄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황 노인의 시신을 지날 때 수아는 잠시 멈춰 무릎을 꿇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죽었을 거예요. 그들은 잔해를 헤치며 여정을 계속했다. 동굴 벽이 간헐적으로 흔들렸고 돌 조각이 떨어져 여러 번 멈춰야 했다. 민혁은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지만 수아는 어깨의 통증을 참으며 말없이 그를 부축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터널 끝에서 외부의 희미한 빛이 보였다.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밤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신선한 바람이 얼굴에 부딪히며 흙과 나무 냄새를 실어왔다. 수아는 마치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두운 동굴 입구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그것이 단지 환상일 뿐임을 알았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민혁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고 지친 얼굴로 수아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결의의 빛이 남아있었다. 아니요, 봉이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숨쉬고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싸울 겁니다. 수아가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함께 싸워요. 바로 그때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주위의 나무들을 흔들었다. 잠시 동안 수아는 땅의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흠칫했다. 그 비친 모습 속에서 그녀의 눈은 칠흑 같았고 그 안에서 희미한 붉은색 상징의 고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눈을 깜빡였고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새로운 공포의 물결이 그녀의 생각을 덮쳤다. 설마 봉인이 나를 점찍은 건가? 그날 밤 어두운 석회 동굴 기슭에서 상처 입은 두 생명이 별빛 아래 서 있었다. 그들은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단의 잔해 속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작은 붉은 상징은 그 어둠이 단지 잠들었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황 노인의 희생을 통해 그들은 어떤 힘으로도 끌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석회 동굴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민혁은 걸음마다 비틀거리며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고 수아는 어깨의 통증을 참으며 그의 몸을 부축했다. 밤벌레 소리만이 침묵을 깼지만 이상하게도 늘 나무 위에서 울던 부엉이는 이제 동굴 쪽을 쳐다보기가 두려운 듯 쥐죽은 듯 조용했다. 진흙길을 몇 시간 동안 헤맨 끝에 마침내 그들은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몇몇 집의 등잔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이상했다. 공기는 평소보다 더 싸늘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안개의 장막이 집들 사이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을 본 일부 주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 노파는 서둘러 집 문을 닫았고 물을 깃던 한 청년은 창백한 얼굴로 멈춰 서서 그들을 보더니 말없이 달아나 버렸다. 수아는 소름이 돋았다. 왜? 다들 저렇게 겁을 먹는 거죠? 민혁이 가볍게 기침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도 어둠의 기운이 아직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무거운 걸음으로 그들은 수아가 살던 작은 목조 가옥으로 향했다. 집 앞마당은 고요했지만 수아가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평소와는 달랐다. 그녀가 작은 등잔에 불을 붙이자 희미한 노란빛이 두 사람을 굳어지게 만드는 광경을 드러냈다. 거실의 나무벽에 희미한 붉은색 선이 원을 그리며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낡은 페인트 자국처럼 보였지만 오래 응시할수록 그 형태는
더욱 뚜렷해졌다. 재단 위에서 뛰고 있던 것과 똑같은 상징이었다. 수아가 비틀거렸다. 안 돼. 이건 내 집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민혁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그 벽을 만졌지만 그 표면이 아직 마르지 않은 피처럼 따뜻하게 느껴져 서둘러 손을 뗐다. 무언가가 이곳을 점찍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봉인은 동굴 안에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통해 빠져나올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몸이 떨렸다. 그녀는 동굴 앞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눈이 검고 붉은 상징에 고리가 있던 모습. 이제 그녀는 그 그림자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그녀 자신도 점찍혔던 것이다. 민혁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수아 씨, 내 말 들어요. 당신이 다음 열쇠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절대 그들에게 당신을 빼앗기게 두지 마세요.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무서워요, 민혁 씨. 만약 내가 변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 어떡해요? 민혁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될게요. 당신이 어둠에 빠지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부서지는 게 나아요. 밤이 깊어졌다. 동쪽 숲에서 불어온 바람은 축축한 흙냄새와 무언가 쓴 냄새를 실어왔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길고 구슬프게 들려왔다. 수아는 등잔을 껐다. 남은 것은 벽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벽의 붉은 상징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희미하게 뛰고 있었다. 민혁과 수아는 나무 바닥에 나란히 앉아 침묵했다. 그들은 오늘 밤이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임을 알았다. 석회동굴은 뒤에 남겨졌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그림자는 집으로, 혈통으로,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영혼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마을은 불안하게 잠들었다. 바람은 개 짖는 소리를 실어왔고 나무잎들은 마치 속삭임처럼 서로 스쳤다. 작은 목조 가옥에서 민혁과 수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리며 서로에게 기댔다. 벽의 붉은 상징은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마치 깨어날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뛰고 있었다. 갑자기 집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등잔에 작은 불꽃이 이유 없이 꺼졌다. 그리고 나무 바닥에서 똑, 똑, 똑 하고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3번 반복해서 들려왔다. 수아는 민혁의 손을 꽉 잡았다. 눈이 크게 뜨였다. 나무 판자 틈으로 검은 연기가 스며 나와 얼굴 없는 그림자 형체를 만들었다. 그 형체는 천천히 기어왔다. 길고 검은 손가락이 발톱처럼 바닥을 긁었다. 수아는 흐느꼈다. 몸이 떨렸다. 하지만 민혁은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일어섰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그 그림자와 수아 사이에 섰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 계집을 내놓아라. 그녀가 문이다.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민혁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수아를 넘겨주지 않겠다. 만약 문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문지기가 되겠다. 그림자는 기어오던 것을 멈췄다. 그 형체가 분노한 듯 흔들렸다. 수아도 즉시 일어섰다. 두려움이 여전히 그녀를 지배했지만 그녀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내 가족의 혈통이야. 하지만 나는 네 어둠의 계승자가 아니야. 그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벽의 상징이 빛을 잃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비명을 질렀다. 그 형체가 연기 조각으로 부서져 밤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민혁은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수아는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눈물과 안도의 미소가 뒤섞였다. 벽의 붉은 상징은 이제 숯 자국처럼 희미한 얼룩만 남기고 사라졌다. 새벽이 서서히 다가왔다. 첫 햇살이 벽 틈으로 스며들어 밤새 한기에 지배당했던 방에 온기를 주었다. 민혁은 지친 눈으로 그 빛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수아씨. 그저 인간 마음의 빈틈을 노리며 기다릴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상처 입은 몸으로라도 그 문을 닫을 용기가 있는 한 이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그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집 밖에서는 마을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 시작했고 닭이 울었으며 멀리서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조 가옥에서 두 생명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희생자도 증인도 아니었다. 상처와 상실에서 태어났지만 용기에서 비롯된 새로운 봉인의 소자였다. 그리고 비록 그림자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라도 지금으로서는 새벽의 빛이 그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평온하게 하기에 충분했다.